가장 비싼 네 마디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이 남긴 이 경고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존 템플턴은 시장이 가장 어둡고 비관적일 때야말로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시장에 급한 소식이 있어도 전화 대신 편지로 알려달라고 할 만큼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지켰습니다. 오늘 살펴볼 다우 이론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바로 이런 시장의 심리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읽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두 이론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기술적 분석의 뿌리라고 불리는 다우 이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우 이론은 다우 존스 회사를 세우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발행했던 찰스 다우가 만든 이론입니다. 그는 20세기 초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활용해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을 정립했습니다. 이 전통은 훗날 다우지수 10종목 투자기법이라는 응용으로도 이어졌는데요. 1930년부터 2004년까지 이 기법을 썼다면 지수보다 해마다 평균 3.18%포인트 더 높은 수익을 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우 이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계기는 바로 대공황이었습니다. 1929년 9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81포인트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달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면의 전환이라는 사설을 통해 강세장이 끝나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지수는 1932년 7월 41포인트까지 폭락했는데 이는 최고점의 1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확한 예측 덕분에 다우 이론은 기술적 분석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찰스 다우는 시장을 바닷가의 파도에 비유했습니다. 파도의 진짜 높이를 재려면 가까이서 보지 말고 멀리 기준점을 세워 지켜봐야 하듯이 주가도 짧은 시각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시장 전체를 이끄는 큰 조수 같은 주추세, 그 안에서 오르내리는 파도 같은 중기 추세, 그리고 잔물결 같은 단기 추세로 시장을 세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발상은 지금까지도 추세 분석의 기본 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 이론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기술적 분석가 마틴 프링이 이를 검증했습니다. 1897년부터 다우 이론의 매수와 매도 신호를 그대로 따라 매매했다면 $100였던 투자금이 1990년 1월에는 11만 6,508달러까지 불어났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그냥 사서 보유만 했다면 5,682달러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호를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그냥 들고만 있는 것,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우 이론은 크게 6가지 원리로 정리됩니다. 첫째, 평균 지수는 시장의 모든 정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것. 둘째, 시장은 주추세와 중기 추세, 단기 추세라는 세 층의 추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추세는 매집과 마크업, 과열이라는 세 국면을 거치고, 넷째, 서로 다른 평균 지수들이 같은 신호를 보내야 추세 전환이 확인됩니다. 다섯째, 거래량은 추세의 방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여섯째, 명확한 반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추세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강세장이 매집과 마크업, 과열이라는 세 국면을 거치며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집 구간에서는 통찰력 있는 투자자들이 비관에 빠진 매도자들에게서 조용히 주식을 사들입니다. 마크업 구간에서는 경기 개선이 뚜렷해지면서 일반 투자자들까지 매수에 나서기 시작하고요. 마지막 과열 구간에서는 너도 나도 낙관하며 뒤늦게 뛰어드는데 정작 통찰력 있는 투자자들은 이때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우 이론은 국면마다 완전히 다른 투자 행동을 제안합니다. 강세장 첫 번째 국면에서는 공포와 확신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고, 세 번째 국면에 이르면 대중까지 확신에 차지만 이때가 오히려 매도를 고민할 시점입니다. 반대로 약세장 첫 번째 국면은 전문 투자자가 매도를, 세 번째 국면은 매수를 준비하는 시점이 됩니다. 결국 대중의 심리와 전문가의 행동은 국면마다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강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집 국면에서는 지친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을 전문 투자자가 조용히 사들입니다. 마크업 국면에서는 실적과 경기 개선이 뚜렷해지며 거래량과 주가가 함께 올라가고요. 마지막 과열 국면에서는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까지 뒤늦게 뛰어들며 시세가 과도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과열 국면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약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산 국면에서는 전문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며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공황 국면에서는 투매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짧은 시간에 수직으로 급락하고요. 마지막 침체 국면에서는 하락폭 자체는 줄어들지만 시장 전체에 비관적인 분위기가 가득 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악재가 시세에 다 반영되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반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우 이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매매 신호가 상승의 20에서 25%가 지나간 뒤에야 나타나 다소 늦다는 점, 시장 전체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는 개별 종목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또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주추세보다 중기 추세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든 랄프 넬슨 엘리어트는 원래 회계와 철도 회사 구조조정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27년 과테말라에서 일하다 이질에 걸려 5년간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병상에서 소일거리로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파동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75년치 주가 데이터를 모두 모아 분석하며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1934년 엘리어트는 투자 전문지 편집장이었던 찰스 콜린스에게 자신의 이론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콜린스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편지를 워낙 많이 받아왔던 터라 처음엔 크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론의 독특함과 논리적인 완성도에 흥미를 느껴 일단 검증할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1935년 엘리어트는 콜린스에게 하락 조정이 언제 끝날지 전보로 예측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장의 반전을 미리 짚어냈습니다. 감탄한 콜린스는 결국 엘리어트를 초청해 2년간 자문 계약을 맺고 함께 파동 이론이라는 책까지 출간하게 됩니다. 엘리어트는 자신의 이론을 다우 이론의 보충 설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우의 조수와 파도, 잔물결 비유처럼 파동 이론 역시 크고 작은 파동의 층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동 이론은 차트 패턴이 왜 생기는지, 지금이 순환의 어느 지점인지까지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정점과 저점의 신호를 다우 이론보다 먼저 제시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차별점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위력을 세상에 각인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87년의 블랙 먼데이입니다. 제자였던 로버트 프렉터는 1978년 저서에서 파동 이론을 근거로 큰 폭락을 예언했는데요. 실제로 1987년 10월 19일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다우 지수가 508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사상 최대 낙폭이었던 이날은 훗날 암흑의 월요일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파동 이론은 예측 도구로서 폭넓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패턴과 비율, 시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패턴이 가장 핵심인데요. 상승 5파와 하락 3파라는 기본 형태를 다룹니다. 비율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조정폭과 목표가를 가늠하는 도구이고 시간은 셋 중 중요도가 가장 낮지만 패턴과 비율을 검증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 이론은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1파, 3파, 5파를 추진파라 부르고 추세와 반대로 움직이며 잠시 되돌리는 2파와 4파를 조정파라 부릅니다. 5번의 상승이 끝나면 A파, B파, C파라는 세 파동으로 이루어진 조정이 이어집니다. 엘리어트는 파동의 크기를 9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큰 단위인 초대형 순환파와 대형 순환파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고, 순환파와 기본 파동은 수년 단위, 중간 파동은 1년 이하로 짧아집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차트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소파동 단위인데요. 등급이 달라도 파동의 구조와 성격은 똑같이 반복된다는 점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큰 파동을 쪼갰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승 파동 하나를 세분화하면 그 안에서도 다시 작은 5파와 3파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은 자기와 닮은 모습을 계속 안쪽에 품고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진파 5물결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파는 하락 이후의 일시적 반등처럼 보여서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2파는 1파 상승분을 상당 부분 되돌리지만 시작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3파는 보통 가장 길고 힘차며 거래량도 정점을 찍는 구간이고요. 4파는 복잡한 조정을 보이고 5파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엔 조정파 세 물결입니다. A파는 흔히 일시적인 되돌림으로 오해받아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B파는 하락 속의 일시적 반등으로 보유 주식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C파는 세 파동 중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는 마땅히 피할 곳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5물결 가운데 하나만 유독 길게 늘어지는 확장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파가 확장되는 경우, 3파가 확장되는 경우, 5파가 확장되는 경우, 그리고 어느 파가 확장됐는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까지 4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화면 왼쪽은 실제로 확장된 추진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강세장에서 반복되는 이중 조정의 모습입니다. 확장이 일어난 뒤에는 조정파가 그 확장의 시작점까지 되돌아갔다가 다시 고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화면의 그림은 쐐기 모양으로 마무리되는 5파의 모습입니다. 이전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급하게 진행됐을 때 5파 자체가 이런 쐐기형으로 나타나며 상승의 힘을 소진하는 신호가 됩니다. 화면의 그림은 5파가 3파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른바 미달형입니다. 강세장에서 이 패턴이 나타나면 시장의 힘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신호이고, 반대로 약세장에서 나타나면 하락이 끝나고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장 흔한 조정 형태인 지그재그형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강세장, 오른쪽은 약세장에서의 모습인데요. 둘 다 5와 3, 5라는 구조로 이어지며 주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지그재그형 조정이 2번 겹쳐서 나타나는 이중 지그재그형입니다. 더 크고 복잡한 조정 국면에서 이런 형태가 종종 발견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옆으로 밀집하는 플랫형 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워낙 강할 때 나타나는 3과 3, 5라는 구조인데 조정하는 B파가 이전 A파의 시작점까지 거의 도달할 만큼 강한 추세 방향의 힘을 보여줍니다. 화면은 플랫형의 변형된 형태들입니다. 때로는 B파가 A파의 고점을 넘어서고 C파 역시 A파의 저점 아래로 더 크게 내려가는 불규칙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진행 조정이라 불리는 패턴입니다. 추세 방향의 힘이 너무 강한 나머지 조정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전 충격파의 꼭지점보다 더 높은 곳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흥미로운 형태입니다. 삼각형 조정도 방향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고점은 수평이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형,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수평인 하락형, 고점과 저점이 함께 좁혀지는 수렴형,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서로 벌어지는 확산형이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삼각형 조정의 실전 모습입니다. 삼각형은 보통 4파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급등도 급락도 없는 잠잠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정이 겹겹이 쌓인 복잡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지그재그나 플랫형 패턴 2-3개가 X파를 사이에 두고 합쳐지면 이렇게 훨씬 복잡한 2중3파나 3중3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화면의 그림은 이 복잡한 조정을 더 잘게 쪼갠 모습입니다. 겉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X파를 사이에 둔 각각의 파동은 여전히 작은 5파와 3파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화면 왼쪽과 오른쪽을 함께 보시면 같은 모양의 조정이 연달아 반복되지 않는다는 파동 변화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파가 복잡하게 나타났다면 4파는 비교적 단순해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추세대를 그리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1파 저점과 2파 저점을 이어 기본 추세선을 긋고 1파 고점에서 평행선을 그으면 상승이 진행될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3파가 이전 고점을 넘어서면 추세선은 다시 그려야 하고요. 흥미로운 점은 4파의 저점이 이후 하락 국면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전 매매 전략을 파동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파는 상승인지 조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매수 시점으로 삼기 까다롭습니다. 2파는 저점이 1파 시작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 만약 그 선을 어기면 즉시 손절해야 합니다. 3파는 1파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가장 안전한 매수 시점으로 꼽히고요. 4파는 5파 상승을 기대하며 매수를 준비하되 1파 고점이 무너지면 미련 없이 손절해야 합니다. 5파와 조정파에서의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5파는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지만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처분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A파와 B파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면 B파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C파는 3파처럼 강력하고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전략은 오직 매도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동의 길이에도 일정한 비율이 숨어 있습니다. 3파의 목표가는 1파 길이에 1.618을 곱한 값을 2파 저점에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국면에서는 흔히 38%, 50%, 62%의 되돌림 비율이 나타나는데요. 추세가 강할수록 조정폭은 작고 약할수록 조정폭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1942년부터 1966년 사이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에 이를 것이라고 미리 내다본 이들도 바로 이 파동 이론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요소인 시간 분석과 주식 밖 다른 시장으로의 적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시간 분석은 중요한 전환점 이후 피보나치 수만큼의 거래일을 세워서 다음 전환 시점을 가늠하는 방법인데 세 요소 중 예측력이 가장 낮아 보조적으로만 활용됩니다. 파동 이론은 선물 시장과 상품 시장에도 대체로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데 특히 참여자가 많고 대중 심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금 같은 자산에서 잘 들어맞는 편입니다. 엘리어트의 뒤를 이어 파동 이론을 세상에 널리 알린 인물이 바로 로버트 프렉터입니다. 예일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한 그는 메릴 린치 리서치 센터에서 기술적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1982년 시장이 만성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엄청난 강세장이 온다고 예견했고 실제로 5년간 상승장이 이어졌습니다. 또 1987년에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지 2주일 만에 블랙 먼데이가 터지면서 예언가로서의 명성을 굳히게 됩니다. 이후 그는 사회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까지 개척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프렉터가 분석한 다우지수의 장기 흐름입니다. 그는 1932년 대공황 이후 지금까지를 5번의 거대한 파동으로 해석하며 대공황 이후 이어져 온 상승 국면이 점차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프렉터가 분석한 주가와 미국 대선의 관계입니다. 그는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때 현직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로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이 깊어질 때는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특정 정책보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변화에 대한 욕구에 따라 표를 던진다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우 이론은 시장을 조수와 파도, 잔물결에 비유하며 추세와 거래량으로 흐름을 읽어냅니다. 둘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상승 5파와 조정 3파라는 리듬으로 시장의 심리를 설명합니다. 셋째, 두 이론 모두 완벽한 예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기술적 분석의 뼈대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